김용민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꼼찰청장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함께 하시는 분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동남아로 휴가를 다녀오신 건 아니고 우리 소재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소 변호사님은 어떻게 휴가를 보내셨어요? 휴가는 이제 가족들과 같이 양평에 가서 고기를 많이 구워 먹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뭐 딴 거 없죠. 뭐 네.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는 게 최고의 휴가고 행복한 휴가입니다. 신유진 변호사님은 휴가 안 가십니까? 저는 휴가를 가지 않습니다. 왜요? 저는 잠시 그때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잠깐 쉬었잖아요. 아. 이게 타격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오. 절대 휴가를 쓰지 않겠다. 아하, 이미 휴가를 보낸 걸로 치고. 치고 열심히 하루하루 알겠습니다. 성실하게. 예, 이 본의 아니게도 격리된 상황에서 올해 여름 휴가를 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맞습니다. 코로나가 대창궐을 또 하는 바람에 네. 여러분 각별히 감염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요. 이건 또 저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뭐 예기치 않게 곤란을 겪으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제 조카도 네. 걸려가지고 예, 지금 부부가 함께 격리가 됐는데 부부가 같이 또 격리가 돼 있어서 네. 뭐 그러나 저러나 좋을 것 같아요. 예. 같이 있으니까. 예. 분리가 되던데요? 아니 그거 모르시는구나. 생활치료센터 때 딴 분하고 같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1인실이었습니다. 야, 2인실이었습니까? 네. 저는 2인실이었는데. 그랬구나. 네. 또 그래서 저도 격리가 됐는데 남편도 이제 저 때문에 확진이 돼가지고 같은 시설의 다른 방에 왜 그렇지? 1인실이어가지고 그래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좋은 데 계셨네. 저도 1인실인 줄 알고 왔더니 전혀 모르는 또 한 분이 계셨는데 말 그대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같이 이게 감염된 사람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쉽게 네, 얘기해서 네, 네. 치료한다기보다는. 네, 그렇죠. 치료받은 것도 없어요, 사실 맞습니다. 가서. 네. 가만히 있었을 뿐이지.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이번에 걸리지 않도록 특히 더운 날에 감염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또 우리 장용진 국장님하고 김태형 기자님 오시는 중이에요. 네, 오시는 중이군요. 9시에 또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통상 제가 늦거나 그러면은 막 욕을 하거든요. 네. 근데 욕을 안 하겠습니다. 왜요? 없는 자리에서 욕을 합니다. 있는 자리에서 해야죠. 있는 자리에서. 있는 자리에서 하면 미안하니까 없는 자리에서 이제 이걸로 하는데 오늘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또 굉장히 공익적인 일을 하고 오셔서 예. 자, 광고부터 바로 가겠습니다.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 네, 바디로직. 가구는 집에 맞춰서 설치하고 옷은 몸에 맞춰서 입는데 왜 베개? 베개는 몸에 맞추지 않고 베개에 몸을 맞춰야 하는가? 이런 질문에서 만든 베개입니다. 바디로직에서 만든 베개예요. 바로 악기를 튜닝하듯 베개를 몸에 맞춰서 사용하는 조율 베개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바디로직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조율 베개 플러스 단품 구매 때 25% 할인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조율 베개와 또 조율 베개 플러스 세트를 구매하시면 더욱 저렴합니다. 무려 33% 할인받고 15,000원 상당의 데일리 커버 한 장도 무료 증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럴 경우 한 달 안에 100% 환불 보장됩니다. 이미 조율 베개를 주문하신 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솜은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아서 높이가 낮아지게 됩니다. 저처럼 또 머리가 꽉 차서 머리 무게가 상당한 분들 금방 또 가라앉겠죠? 자, 한 달 한 번 정도 건조기에 20분 정도 돌려주시면은 마치 솜을 튼 것처럼 가라앉았던 솜이 되살아납니다. 부활해요. 건조기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경우 베개 솜을 풀어서 솜을 틀어주거나 높이 조절 패드를 한 장 추가해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걸 추천해 드립니다. 바디로직. 네. 바디로직은 이제 이거죠. 골반의 인체 역학적 특성을 이용해서 체형을 개선하는 골반 그리고 말린 어깨 교정 속옷입니다. 여름 흰옷에 입기 좋은 바디로직 7부 타이즈 데이지 스킨 색상을 출시했습니다. 여름맞이 이벤트로 7부 타이즈 세트, 7부 타이즈 플러스 상의 세트를 8월 22일까지 최대 24% 파격 할인합니다. 바디로직은 활동성이 좋아서 운동용 레깅스로도 추천하는데요. 바디로직 홈페이지에서 파격 할인 이벤트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참 사이즈가 다양합니다. 네, 사이즈가 다양하네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건 95M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여러분들 다양한 사이즈가 있으니까 바디로직 김용민닷컴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 바디로직입니다.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이 오시기 전에 바로 우리 오늘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한 주간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우리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대선 후보의 활약이 아주 빛이 났습니다. 쪽벌남
젊은 여성분들한테 쪽벌남 어떠냐 했더니 다들 뭐 아주 치를 떨어 하더라고요. 정말 혐오스럽죠. 아, 그래요? 예, 혐오스럽고 그리고 딱 그 태도가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느낌? 그쵸, 그냥 자기 아무래도. 그냥 모든 게 자기 사무실, 자기만의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그 타인과의 어떤 소통이나 접촉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게 싫어하는데 왜 그렇게 그 버릇을 못 고치나? 그거를 정말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왔던 거죠. 아. 사실 뭐 이 윤석열 후보는 제 생각에는 쩍벌 플러스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전반적으로 많이 지식적인 면에서도 너무 부족하신 분이 아닌가. 너무 부족해요. 아니 뭐 지난 주간에 또 화제가 됐던 게 뭡니까? 뭐가 있었죠? 너무 많다. 후쿠시마도 있고요. 후쿠시마. 네, 아, 그렇죠. 그렇죠. 부마항쟁도 오늘. 있었고. 부마항쟁도 네. 있었고. 네. 또 있었는데 예전에 그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했던 말인데. 아, 그렇지. 부정식품. 부정식품. 이야기. 아, 맞아요. 일망언. 없는 사람들은 부정식품이라도 선택할 권리를 줘야 된다. 예, 또 뭐 페미니즘이 저출생의 원인이 됐다는 등 아, 정말 무식이 통통 튀는 발언들을 맞습니다. 이어갔습니다. 네. 예. 그래요. 부정식품에 대해서는 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부정식품은 부정식품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이게 식품으로서 섭취 가능한 최소한의 기준을 두고 그 기준에 미달되는 거는 식품으로서 판매하지 못하게,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그거를 저는 사실은 부정식품, 불량식품 이렇게 구별한다는 자체가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런 구별이 없거든요. 부정식품이라는 말도 본인이 만들어내면서 그만큼 기업에게 규제를 완화해주겠다. 기업이든 예를 들면은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든 그런데 그런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본인의 강력한 의지로 그거를 먹게 되는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저는 그거를 뭐 곡해한다, 뭐 오해한다라고 하는데 오해가 아니라 본인의 정확한 생각이 거기에 투영됐다. 그렇게 보여져요. 예, 우리 소재임 변호사님. 이제 윤석열 후보라고 네, 그러시죠. 불러야 될 것 예. 같은데 윤석열 후보는 이제 제가 제일 모순이라고 느꼈던 게 약자에 대해서 선택의 자유를 부여한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진짜 약자에게 언어 도단인 것 같아요. 120시간 일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준다. 약자가 부정식품을 사 먹을 선택의 자유를 준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좀 납득하기가 어려웠고 이제 정치인이라면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도 네. 최소한의 기준을 갖춘 건강한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떤 희망과 소망을 주는 말을 해야 할 텐데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글쎄 이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정말 약자들에게 절망감을 주는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런 말들에 대해서는 뭐 진영을 따지자면 진보든 보수든 가릴 것 없이 이제 그 말에 대해서 많은 비판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렇게 다시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런 사람이 지금 대선에 나오겠다 이러고 있어요. 행여나 마침 된다면. 제가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윤석열 후보에게 주고 싶은 음식이 있어요. 뭡니까? 족발집 그거 혹시 아시나요? 네. 그 족발집에서 물을 씻다가 더우니까 자기 발도 같이 막 씻어요. 다라에다가 저 모르는구나. 그 방배동에 있는 족발집이라는 거예요. 그 다라에다가 물을 이렇게 막 씻다가 자기 발도 그 수세미로 막 씻고 그 영상이 이제 공개가 돼갖고 되게 이슈가 됐었어요.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서초 방배동. 지자스. 그게 심지어 맛집으로 유명한 족발집이었거든요. 그냥 그 족발을 한번 드셔보셔라. 이거 몸에 해롭진 않지 않겠냐. 그렇지. 이 정도는 먹을 수 있지 않겠냐. 네. 아니 상관없지 않냐. 뭐 건강에 해로운 건 아니니까 드셔보시라고 권해주고 싶다. 진짜 그거 족발을 보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저는 정말 굴뚝 같았어요. 정말. 네, 그래요. 본인이 먹을 수 있는 거를 같이 먹자고 해야죠. 나는 안 먹을 테니 다른 사람들이 먹게끔. 예. 망언입니까? 예. 예전에 김진태 의원이 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업인과 룸살롱에서 신발에 술을 채워서 마셨다. 네. 야, 이게 부정식품을 좋아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왜 지저분하게 신발에다 술을 담아서 마십니까? 근데 이런 좀 변태적인 음주 문화가 남성 검사들 사이에서 뭐 만연합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사실은 저도 이제 술을 마시기 시작한 게 30살 넘어서고 그래서 음주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얘기로는 정말 많이 들었죠. 정을 금치 못하는 그런 음주 문화. 뭐 술이니까 소독된다 이러면서 굉장히 좀 추악한 짓을 많이 저지르다 보니까 예. 그 기준에 대해서 그 족발을 먹을 수 있다면은 저는 충분히 제가 정말 한턱 쏘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우리 저 검사님들의 음주 문화도 사실 한번 좀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술을 마실 수 있지. 네. 그런데 어떤 그 통상적인 음주 회동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부정한 어떤 결탁과 거래가 그쵸. 있는. 근데 그런 자리에서 특히 그 비밀을 공유한답시고 그 여성을 부른다든지 맞아요. 이런 일들이 아주 허다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어. 사실 그게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내부자들에서 나오는데 근데 그게 사실 저는 이건 영화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런 일들이 실제 서초동에서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뭐 저 같은 사람은 알 수가 없겠지만 영화는 아니다라는 생각은 확실히 와닿았어요. 영화만은 아니다. 영화만은 아니다. 영화가 완전 저게 허구다. 이렇게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드러나는 일들도 있고. 그쵸. 아주 가까운 사건이 있잖아요. 검사 술접대 사건. 아직 윤석열 후보가 사과하지 않은 그 검사들이 김봉현 사장에게 술을 접대받은 그런 그렇지. 룸사롱에서 술을 접대받은 사건이 있었죠. 근데 이제 저는 그 술접대 사건에 대해서 이제 뇌물죄로 공수처에서 수사가 다시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지금 사건이 공수처에 고발장은 접수가 일단 된 상태고요. 네네. 그게 사건 접수가 돼서 수사가 시작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아직 기사는 못 봤지만 뇌물죄 있잖아요. 검사의 뇌물죄는 조금 특수한 취급을 저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럼요. 그 뇌물이 어떤 뇌물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뇌물죄라는 거는 원래 직무와 대가 관계에 있는 그런 대가성이 인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대법원이 그 대가성의 기준 자체를 약간 고무줄처럼 이렇게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하게 대가성을 인정한 경우가 있고 굉장히 느슨하게 대가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행할 수 있는 그 권리들이 직무의 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네. 어떤 포괄적인 대가 관계가 있으면 뇌물죄가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판시를 해요. 네.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쉽게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 거는 어떤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 세무조사를 하는 공무원에게 어떤 방법으로 뇌물을 준다면 그거는 정말 빼도 박도 못한 뇌물죄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어떤 친분 관계에서 예를 들면은 고위직 검사에게 앞으로 내가 사건을 혹시 검찰에 연루가 되게 되면 나를 잘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보험성으로 그렇지. 그렇게 뭔가를 계속 주었을 경우에 이게 스폰서 검사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대법원에서는 다 그냥 뇌물죄를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다 대법원 판례를 본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것들이 벤츠여 검사 사건. 그렇지, 그거 그렇지. 결론이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 나왔어요. 그리고 1심에서는 구속 기소돼서 유죄가 나왔는데 2심에서 무죄되고 3심에서 이제 또 무죄가 됐어요. 대가성을 부정한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 내연 관계에 있던 변호사가 그 여검사에게 자기의 사건을 청탁을 하고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내가 이 검사에게 전달했다 이런 식으로 그 사건에 영향력을 미친 증거들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네. 그래서 1심은 그거를 보고 아 이거 뇌물죄 맞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음에도 예. 이미 그 전부터 고가의 선물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사랑의 증표 여기 지금 기사 뽑아왔는데 사랑의 정표로 인정을 하지 이건 대가성이 없다고 아, 이게 그렇게 법원에서 판단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참. 이게 내연관계 변호사에게 받은 금품은 부정청탁 대가관계 성립 안 된다 이렇게 얘기랑 이게 지금 김영란법 제정을 촉발시킨 사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까지 겪게 그렇군요. 되니까 이제 김영란법이 이제 좀 서둘러서 만들어진 거고 또 저희가 알고 있는 사건 중에 넥슨 주식을 네, 그렇죠. 준 그 사건 있잖아요. 네. 진경준 검사장에게. 네. 근데 그게 아마 차익이 한 100억 원인가 정도, 100억 원 넘게 그게 나왔을 거예요. 주식을 팔아서 얻은 이익이. 예. 그리고 그 김정주 대표가 나와가지고 뭐라고까지 진술을 했냐면 내가 이런 거 친구 부탁을 좀 들어주면 나중에 내가 사건 처리에 있어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었다라는 말까지 그렇지. 했어요. 그런데 대가성이 인정이 안 돼요. 네. 왜냐면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된 어떤 대가성 있는 직무 관계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저는 굉장히 회의가 돼요. 특히 그 고위 검사들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바라면서 보험성으로 준 것은 저는 그 자체로 마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게 포괄적 뇌물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포괄적으로 뇌물죄 성립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않았고 정말 국민의 법상식에 맞지 않는 결과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이런 김영란법이 지금 제정이 된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삼부토건 사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네. 과연 제가 이제 논문을 하나 읽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권력 엘리트의 네트워크성 부패.
그러니까 이런 삼부토건 사건 같은 경우 윤석열 후보가 과연 정말 뭐 대법원 판례는 인정하지 않을 그런 대가성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권력 엘리트의 네트워크성 부패에 정말 무감각하게 거기에 섞여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그건 검증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검증했으면 좋겠는데 막 줄리 벽화 이런 내용만 나오고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진짜 이 윤석열 후보가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과 골프를 쳤다면 네. 그 골프를 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굉장히 뭉개고 그냥 말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심지어 이렇게 말해요.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한번 입증해봐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의혹이 있고 그러면은 본인이 적극적으로 어떤 해명을 해야 되는 것이 대선에 나온 사람의 태도가 아닌가 싶은데 의혹을 제기했으면 한번 입증까지 해보시지 뭐 거의 그런 수준으로 지금 이런 의혹에 대해서 뭉개기 위해서 저는 그래서 급하게 입당한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너무 좀 들어요. 예, 본인의 리스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사실 뭐 장모 그리고 뭐 줄리 그 벽화 사건에서 핵심은 사실은 그 사람의 사생활이 어땠든 뭐 그 사람이 무슨 직업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맺어진 이해관계 그렇죠. 그 이해관계와 더불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그렇죠. 그런 것들이 분명히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는 우리가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거고 그리고 심지어 저도 열린공감 TV를 이제 봤습니다. 그 인터뷰를 양모 검사의 그 모친 인터뷰를 봤는데 그 모친 너무 정정하시게 정정하세요. 인터뷰를 이렇게 잘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시점인지도 특정을 하시고 그때가 자신의 이제 아들 양모 검사가 부산 근처에 있는 지청장으로 있을 때다. 딱 그때가 진주 지청장으로 있을 때 그리고 아크로비스타 아파트도 특정을 하시는데 연세가 이제 많으시다 보니까 그 아크로비스타 이렇게 발음하시진 않고 삼풍백화점 넘어진대 무너진대 거기 야 정확하게 지칭을 하세요. 대단하시네 진짜. 네. 아. 그런 걸 보면서 이게 과연 단순히 전 사생활 문제는 아니다 이제는 그렇죠. 사적 관계의 문제는 아니고 그 당시에 아파트를 취득하게 된 경위가 매우 의심스럽고 그리고 뭐 열린공감 TV에서도 이제 의혹을 많이 제기했지만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 그 양재택 아이고 양모 검사 예 양재택 예. 아니 양모 검사라고 하시지 양재택 검사. 그쵸 듣는 양재택이 아유 듣는 양재택이 기분 나쁠 것 같아. 그 검사의 어머니가 본인의 집도 대출을 받아갖고 담보를 잡고 대출을 받아갖고 그 아파트 마련하는데 힘 보탰다. 그랬는데 정말 이상한 것이 그 어머니 집 명의의 대출금이 있다가 그 김명신으로 그 아파트가 소유권이 넘어간 날 대출금이 싹 그게 상환이 되거든요. 그게 등기가 말소가 되거든요. 근저당 등기가. 정말 같은 날에 그럴 수가 있는가. 이게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단순한 의혹일까요 과연. 그리고 김명신이라는 이름을 과연 그 어머니가 어떻게 알고 있을까. 정말 아무 관계가 없다면은 알 수가 없는 이름이잖아요. 네네. 분명히 이제 여기 인터뷰 하시던 분들도 그거에 대해서 자신들이 마치 유도신문을 한 것이 아니다. 자신들이 유도신문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거를 또 이제 보여줍니다. 인터뷰 어떻게 했는지. 그렇습니다. 예. 와, 그런데 진짜 이 사건, 일련의 사건에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1인 1망원, 1인 1망원으로 온 국민에게 본인의 무식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지금 본인의 리스크 관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좀 끌어내야 되지 않을까. 검증이 되어야죠. 아니 지금 그 장모 사건 같은 경우도 책임 면제각서라는 그런 굉장히 이례적인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불기소 처분까지 했던 사건인데 추미애 전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면서 아 이거 독자적으로 수사해봐라라고 검사들에게 권한을 주니까 바로 기소가 되고 1심에서 바로 유죄가 선고돼서 법정 구속이 되는 사건을 당시에는 책임면제각서라는 그런 사유를 들면서 불기소 처분이 되었던 것이죠. 네. 물론 물론 이것도 이제 무죄 추정 원칙이 대법원 확정까지는 이제 유지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게 분명히 도이치모터스 사건, 주가 조작 사건 같은 맞습니다. 경우에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그 사건도 다시 재수사가 된다면은 그리고 사무소 위조 사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재수사가 되니까
기소가 되잖아요. 그럼 당시에 과연 윤석열 후보가 영향력을 미친 게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심각한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추미애 전 장관이 이제 또 수사 지휘를 했던 내용들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윤우진 사건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렇지. 그런 재수사가 되는 과정들을 보면서 저희가 차분하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지 동거설 소식이 그런 건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죠. 그게 만약에 그게 전부가 아니고 거기서 더 이어지는 어떤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뭐 권력형 비리를 그쵸. 위한 어떤 고리였다. 네. 그런 동거가. 그런 걸로 사용이 돼야지 만약에 한다면요. 그래요. 정말 그 해야 할 과제가 많은데 네. 그냥 모든 언론들이 뭐 진보와 보수 가릴 것 없이 야, 그 왜 그 사생활을 털려고 하니? 야, 그거는 여혐이야. 이러면서 이제 눈치고 있어요. 그 눈칠 일입니까 그게? 아니 권력형 비리인지 따져보고 난 다음에 뭐 가릴 건 가리고 뭐 누락할 건 누락시키고 그렇게 보도를 해야지. 아예 접근조차 안 하려고 하고 그리고 맞아요. 보도하려는 열린공감 TV를 무슨 완전히 무도한 언론 같지도 않은 사이비로 몰고 있는 이 태도는 이거는 윤석열을 두둔하기 위한 한마디로 언론으로서의 어떤 정도를 이탈한 그런 네. 행태다. 자, 그런 의미에서 언론의 정도를 지키기 위해 쓰는 장영진 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그래요. 장영진 국장님. 김태현이 어디 갔어요?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어요? 아이고. 그래요. 왜냐면은 저는 등치도 좀 작고요. 네. 차도 좀 작고요. 네. 김태현 기자는 등치도 좀 있고요. 네. 차는 좀 더 크고요. 아무래도 새끼를 빠져나오지를 못하기 네. 때문에 여기저기 걸리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 네. 양재택, 그리고 네. 윤석열 네. 얘기하면서 아니, 지금 열린공감TV가 거듭 보도하고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 네. 많은 언론들이 사생활 침해다, 옐로우 저널리즘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고 있는데 우리 저 장영진 국장은 어떻게 보세요? 아주 로앤피 편집국장이십니다. 예. 네. 일단요,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저는 이게 양재택 씨와 김건희 씨 사이의 그 관계가 이 관계를 기초로 해가지고 최은순 씨의 다른 어떤 그 송사가 영향을 받았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분명히 졌어야 될 사건이고 최은순 씨가 감옥에 갔어야 될 사건인데 희한하게 이상하게 최은순 씨가 이기고 오히려 상대방이 감옥에 갔다. 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 원인이 혹시 양재택이 아니냐? 이런 의문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양재택하고 김건희가 무슨 관계냐? 요 관계에서 이렇게 출발한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을 의문을 삼고 있는데 이거는 단순히 사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생활이 사법 정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사법 정의를 훼손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되거든요. 공적인 관계의 문제가 영향을 미쳤느냐 안 미쳤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그렇게 단순하게 여혐 뭐 이런 식으로 말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두 번째, 설령 사생활이라고 하더라도 여혐이라는 얘기하고 이어지지도 않습니다. 그건 정말 과정 중에서도 엄청 대박 과정입니다. 예,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해서 그것이 혐오라고 얘기하는 건 더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러면은 이재명 지사 관련된 거는 남혐입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영화배우 김용건 씨 거는 남혐이겠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상한 새끼들이. 죄송합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얘기를 들어볼게요. 지금 사생활과 같은 부분인데 이 김건희 씨가 그냥 지금 개인입니까?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고 네. 영부인이 될 수 있어요. 네. 영부인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공직이 아니나 아, 국가 예산이 들어갑니다. 네. 공직이나 다름없는 직위를 갖게 되고 때로는 국가를 대표하는 자리 그런 예우를 받는 자리가 돼요. 특히 해외 순방하면은 영부인은 국가 의전 그 외국의 의전을 받는 자리가 돼요. 그렇지. 네. 네. 그런 분이라면은 당연히 검증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자, 옛날에 서울시장 관련해 가지고 박난희 여사가 성형을 했네 안 했네를 그렇지. 가지고 이거야말로 진짜 얼마나 난리를 쳤어요. 강난희 여사가 성형을 했네 안 했네 밝혀라. 그 저기 그 변희재 씨도 얘기를 지키는 거 하고 아닌가요? 강영석 씨도 그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 서울시장 후보도 누구였나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나경원 씨로 알고 있는데 뭐 밝히라고 말고 성형을 했네 말했네
아니 시장 후보 부인이 성형을 했으면 어떻고 어떻고 안 했으면 어때요?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시장 후보 부인은 단순히 개인이 아니다고 그랬잖아요. 서울시장 후보 부인도 개인이 아니라고 그랬으면 대통령 후보 부인도 개인은 아니지. 그런데 왜 이제 와가 딴소리야? 네. 그때는 그러면은 여혐이 아니었나? 오늘도 한잔하고 빨리 오셨나? 끊어주세요. 그럴 때는. 왜 옛날 얘기를 자꾸만 그 얘기는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저는 정말 이렇게 네. 화가 나는 것이 그리고 그 이게 얘기는 오히려 그분이 하면은 두 번 죽이는 거가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알겠습니다. 아, 좋았어요. 우리 김태형 기자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오셨어요. 예. 저는 이게 선택적이다. 지나치게 선택적인 이런 여혐인이 페미 논쟁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단히 불쾌해요. 이게 그 뒤에 지금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되고 있고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사실은 제일 저는 사실 불쾌했던 게 옛날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 같은 경우에 권양숙 여사가 담배를 많이 피우네 어쩌네 그런 소문을 엄청나게 퍼뜨리고 다녔었어요. 네. 그건 사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 거는 여혐 아니에요? 권양숙 여사가 어떻다는 둥, 예. 그 다음에 옛날에 이효 여사가 어쨌다는 둥, 그런 얘기를 퍼뜨리고 다닐 때 어땠느냐고요. 선택적 여성 인권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거를 예. 프레임을 이렇게 씌워놓는 거죠. 그렇게 씌워나갖고 다른 사람들이 아예 그런 얘기를 뭐하러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게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그 다음에 지금 그러면 그 프레임에 속지 말자. 그 다음에 지금 보세요. 저기 그 광화문에 가면 오늘도 내가 지금 봤는데 그 문재인 출생의 비밀 이래가지고 써붙이고 다니고 차에다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여전히 그렇습니다. 아직도 저기 박원순 시장 아드님 다 해소됐고 더 이상 문제가 될 여지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병역 비리가 있다는 식으로 아니 당사자가 돌아가셨는데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다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유 참. 상당히 또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 그 박주신 씨 같은 경우에는 5번을 검진을 받았어요. 5번을 검진받았고 그중 2번은 공개 검진을 받았어요. 근데 또 받으래. 네, 이거 진짜 이게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주장과 공세에는 조기에 손절을 해버리는 게 좋고 그래서 네. 반드시 금융치료가 필요합니다. 예, 금융치료가 필요해요. 소송을 통한 금융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정말 윤석열 후보가 검증받아야 될 것을 검증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그렇죠. 가림막이 그렇죠.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그런 사생활 논란이 아니라 예를 들면 아까 도이치모터스 사건 말씀드렸지만 코바나 컨텐츠에서 협찬받은 것도 굉장히 그게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결혼 이후의 일이기도 결혼 하고. 이후의 일인 거고 윤석열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이후에 협찬사가 늘어났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그 사건이 검찰에 계류되어 있었던 회사도 있었고 제가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국민일보를 통해서 우회 협찬한 회사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뭐 넥슨 사건이라던가 뭐 벤치여검사 사건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게 사실은 뇌물죄로 의율이 될 수도 있는 것을 대법원이 굉장히 뇌물죄의 대가성을 좁게 인정하기 때문에 김영란법으로 어떻게 보면 도피하게 되는 그런 경로가 되는 걸 수는 있어도 그거는 분명히 법적으로도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검증이 되어야 될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지금 하나도 나오지 않고 계속 줄리 얘기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치. 보니까 네. 그거는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또 제가 예를 좀 들고 싶은 게 있는데 2013년인가 14년인가 이른바 새검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검사실에서 검사가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 사건에서 어떻게 된 거냐면 피의자가 검사한테 자기 사건 청탁을 위해서 성을 제공한 것처럼 그래서 이게 뇌물 공여 그랬죠. 예. 피의자는 뇌물 공여자가 됐고 검사는 뇌물 수수자로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의 기준으로 보자면은 이거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 관점으로 보는 게 더 합리적인 예, 것 그게 같아요. 뭐 합리적인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때 당시 변호사가 누구냐면 정철승 변호사였어요. 지금의 그 박원순 시장 유족을 대리하고 있는 그 변호사님께서 여성단체들을 다니면서 이거를 좀 도와달라. 이 사건의 본질은 꽃뱀이 아니라 검사가 사실상 위력으로
피의자를 강간한 사건이다 라고 그렇게 고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여성단체도 동의하지 않고 마치 꽃뱀으로 취급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성단체가? 예. 왜? 모르죠? 그런데 그 여성단체가 그 몇 년 만에 박원순 시장 사건에 대해서 완전히 입장을 바꿨다는 거예요. 과연 이럴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정태성 변호사가 그런 여성단체들이라면 내가 싸우겠다. 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입장을 밝히셨어요. 제가 볼 때도 그것만 보더라도 지금의 여성단체가 선택적, 때로는 정치 편향적 그런 입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요즘 이번에 경향신문 오늘 또 그 얘기를 줄리벽화를 가지고 찝어댔던데 제가 볼 때는 아주 시기가 묘해요. 윤석열 후보가 원전과 관련해서 비난 여론, 특히 연달아서 실언을 하는 것으로 지금 비판을 받기 시작을 하니까 딱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이걸 툭 튀어냈어요. 그리고 동시에 열린공감TV에서 노모와의 인터뷰가 이것이 강압적이지도 않았으며 유도도 아니며 오히려 노모의 어떤 그 판단력이 너무나도 정상적이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공개한 직후에 경향신문에서 이거 뭐 줄리 벽화가 어떻다는 등 이런 식의 기사를 또 냈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의도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경향신문의 이 여성 관련 특히 여혐이니 뭐 페미 같은 이런 기사나 논쟁 이런 의제 전개는 다분히 분장술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요. 분장술. 기득권층에 편입된 자신들의 모습을 숨기고 강진구 기자에 대한 자신들의 폭압적인 만행을 그런 걸로 숨기려는 분장술의 일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뭐 얘기 나온 김에 정철승 변호사가 지금 진중권에 대해서 사자 명예훼손으로 이제 고소를 하겠다. 유족을 대리해서 변호인이니까 고소라고 해야 되겠죠? 유족을 네, 대리한 거니까 고소. 고소. 예. 네. 고소. 자, 그렇다면은 어떠세요? 변호사님들 보시기에 또 우리 두 분 기자님들 보시기에 김준권 씨가 성추행이라고 표현을 썼어요. 이게 사자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좀 봐주시겠습니까? 일단 성추행이라는 수사기관, 사법기관의 결론은 없어요. 없죠. 현재로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개념들이 근데 이게 되게 복잡하고 어려워요. 저도 사실 법조인으로서 사용하는 단어는 강간, 강제추행,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이런 것이지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이런 단어는 잘 안 써요. 제가 법정에서는. 근데 지금 여기에 대한 개념 정의 자체가 아직도 잘 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성추행했다는 증거나 그런 것들은 전혀 없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거를 성폭력이라고 쓰는 것도 괜찮대요. 그리고 또 성희롱이라고 쓰는 것도 괜찮대요.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복잡한데 아무튼 법적인 용어로만 따지면 성추행의 증거는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사자 명예훼손이 되겠죠. 근데 그게 이제 다만 네. 이제 이런 용어들이 너무 이렇게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진중권 씨 입장에서 나 이거 성폭력이라는 단어도 쓰던데 성추행은 오히려 그거보다 더 약한 단어 아니냐, 나는 이런 용어들을 잘 모른다, 내가 법조인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고 이런 걸 어떻게 다 일일이 구별해서 쓰느냐라고 하면서 항변을 한다면 그러니까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게 현실 아니냐라고 항변을 한다면 그 부분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추행은 분명히 아니지만 들어보니 성추행은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네가 혼동할 여지가 있었다. 사실 우리 사회적으로 혼재돼서 사용되고 있지 않느냐. 보통 사람들이 그걸 일일이 구분해서 쓰는 건 아니지 않느냐 라고 항변을 할 수 있겠죠. 물론 거기에 대한 반박이 있죠. 너 교수하냐, 더군다나 미학과 교수하냐, 단어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 하나하나를 면밀하게 따져봐야 되는 교수하냐, 특히 미학과 철학과 교수하냐.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함부로 혼용해서 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직업적인 특징으로 볼 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라고 또 집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저 같으면 그렇게 집겠어요. 이게 고의의 문제인가요? 고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거든요. 근데 이거 고의라는 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 진중권 씨의 그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입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치. 여러 가지 정황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간접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고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추단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런 정황 증거들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다면은 고소인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거고. 제가 또 알기로는 이변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진중권은 한마디만 하면 모든 언론들이 그냥 새카맣게 보도를 해줍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언이 갖는 무게감 같은 것이 처벌 고의가 인정된다면 그게 무겁게 인정이 되겠죠. 근데 이제 진중권 씨 같은 경우는 과거에 했던 발언을 되짚어보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진중권 씨가 과거에 그 단어들을 구분해서 정의를 한번 내렸던 적이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하여튼 그런 게 만약에 있었다면 네. 얘기가 또 달라요. 그렇죠. 그럼 달라지죠. 근데 이제 저는 그게 고소가 됐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진중권 씨의 태도가 너무 또 조롱하는 입장으로 가는 것이 정말 이 사람을 사회적으로 계속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두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이 최근에 또 방송에서 뭐 진행을 맡은 것 같은데 CBS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말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는 말마다 이슈가 된다면 누구도 갖다 쓰는 것인가, 정말 그런 생각에 되게 서글픈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 지금도 이 태도가 뭐 완전히 유족을 조롱하고 있고 이 사람은 제가 이제 예전부터 이 사람에 대한 이름 언급하고 싶지 않았던 게 언급해주면 언급해줄수록 좋아하고 이 사람이 자꾸 언급 당하려고 어떻게든 그냥 그때 33인 그 기억나시죠? 그 윤석열 이제 대선 출마 선언하기 전부터 설레발치면서 33인을 만들어서 자기네들은 단순한 팬클럽이 아니라 진지한 토론 포럼이다. 이거는 윤석열 전 총장을 위한 뭐 자신들이 이제 모임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이제 모시고 올 거다. 하여튼 별 언론에 주목받고 싶어서 이렇게 막 난리 환장한 사람을 그런 환자를 또 CBS에서는 진행자로 기용을 하고 이런 게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저는 충격받아가지고 이 사람 아예 방송 쪽으로는 검색어도 넣지 않으려고 저는 애쓰는 사람이거든요. 가급적이면. 저도 사실 그래요. 어느 순간 이 사람이 팩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네. 자기 포지션을 찾는 거. 네.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나의 말에 언론들이 주목할 것인가. 내가 또 그래서 사회적으로 나의 존재감을 확인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만 지금 몰두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네. 저는 그래서 요 정철생 변호사님이 지금 일단은 기사가 나왔으니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차라리 조용히 진행을 했다면 오히려 법원에서 진중권 씨의 혐의를 인정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뭐 진중권이 떠벌렸겠죠. 그렇죠. 자기가 또 떠벌렸겠죠. 나 아니 고소가 근데 된다. 사실 근데 전 정철순 떠벌릴 수 변호사가 그런 이유가 이게 아닐까. 야, 너희들 앞으로 저희 성추행이라고 얘기하면은 진중권처럼 되는 거야. 고소당할 수 있어. 조심해. 그렇죠. 이런 어떤 사회적 네, 환기. 그런 그렇죠. 부분도 있을 것 같겠죠. 저 그런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봐요. 그리고 어떤 한계를 아직 설정된 바가 없어서 저희가 아무리 변호사하고 법조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언어 사용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 사건에 대해서 본질을 흐리지 말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아무렇게나 말하는 건 안 된다라는 그러니까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언론들한테도 그렇죠. 너희들 조심해라. 그렇죠. 이런 차원의 사실은 그 부분은 좀 경고죠.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보면은 박원순 시장에 대한 보도가 너무 무분별했어요. 글쎄 말이에요. 예. 이거는 마치 박원순 시장이 무슨 강간이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마구 보도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되짚을 때가 됐고 사실 이제 정산을 할 때가 됐어요. 그렇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족들한테 지금 사죄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언론들이. 언론들이 이게 왜냐하면은 사람이 비판을 받든 비난을 받든 뭘 받든 자신이 잘못한 만큼 해야 돼요. 그 이상도 이하도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거를 넘치는 게 있었다면 그거는 넘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명백히 가해예요. 언론이 한 것도 가해예요. 근데 우리 언론은 넘치는 비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당연한 것처럼 해요. 특히 조중동은 그것을 선동을 해요. 그리고 조중동이 했다는 이유로 아무렇지도 않게 따라하는 들쥐떼 같은 놈들도 있어요. 그게 언론이랍시고 쫓아 뛰어다니는 천지분간 못하는 놈들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 뭐 고소는 될 수 있는데 진중권이 빠져나갈 구멍은 많아 보인다. 그러나 또 이제 근데 한계를 정해주는 의미가 있죠. 예, 한계를 네. 앞으로 저기 분명히 이렇게 사회적으로 성추행 아니다라고 했는데 성추행 운운했어? 너 이거 고의잖아. 그렇죠. 이렇게 또 엮을 수가 네. 있는 앞으로 그러니까 박원순 성추행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성추행으로 입증된 바가 없어요. 성추행으로 인식하게 만든 언론들의 책임도 매우 큽니다. 정철순 변호사가 아마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아주 굉장히 엄격하게 엄정하게 또 대응할 것 같으니까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고요. 그렇게 뭐 지멋대로 기사 쓴다고 그게 다 기사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열린공감 TV를 김용민 거래요. 김용민 거라고 얘기합니다. 6개 언론사가 누가? 그래서 네? 제가 오늘 저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자신의 유튜브 열린공감 TV를 통해서 김용민이가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그런 언론사가 6개. 근데 보니까 문장이 거의 비슷해. 아마 컨트롤 C 컨트롤 V 했겠지. 아니 이것들이 우라카이를 하더라도 좀 사실을 좀 알아보고 우라카이를 해야지. 나한테 이것과 관련해서 열린공감 TV를 혹시 소유하십니까? 한 놈도 전화한 적이 없습니다. 네. 아니 열린공감 TV를 제가 뭐 불편해한다든지 싫어한다든지 그게 아니라 내 게 아닌데 내 거라고 보도하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죠. 그래서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야, 이 나라 언론들은 정말 아 이렇게 이거 시원한 바람 맞아가면서 여기서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이거 하려고 기자가 됐습니까? 이 직업인 아니에요? 그냥 단순자 노무자 아닙니까? 우리가 평가하고 또 그렇게 짐작하고 있는 기자라고 하는 그런 거를 직업의 본분이 이런 거였어요? 그런 거를 할 거면 굳이 기자를 왜 쓰나 몰라. 그냥 AI 쓰면 될 텐데. 이거 정말 그냥 그거는 저기 AI가 한 두세 개 긁어다가 적당히 조합해서 만들어내면 더 잘 만들 텐데. 네, 알겠습니다. 자, 삼부 토건 얘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네. 삼부 토건. 근데 이게 삼부 토건을 잘 봐야 될 게 조남욱 회장 때의 삼부 토건과 지금 이낙연 후보의 동생인 이계현 씨가 대표로 서 있는 삼부 토건이 다르죠? 다릅니다. 다르죠. 근데 뭐 얘기 들어보니까 여전히 조남욱의 영향력이 있다고 볼 이렇게 저렇게 여지가 또 있죠. 예, 미친다는 얘기도 있는데 삼부 토건이 대선 국면에서 무려 두 후보에게 이렇게 그림자로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저 소유 관계부터 일단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조남욱 회장이 가지고 있다가 2014, 15, 16 이때 이제 2015년쯤에 이게 법정 관리에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몇 차례 이제 뭐 법정 관리를 졸업을 한 해 만에 뭐 르네상스 호텔을 팔아서 다시 그 돈 가지고 법정 관리를 졸업 한 해 만에 하다가 결국에 법정 관리에 넘어가서 주인이 바뀌어요. 바뀌어서 다른 회사에 넘어간 걸로 보이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게 우회 소유를 해가지고 조남욱이 예, 조남욱이 결국에는 조남욱 회장이 소유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걸로 보이는 외형인 제가 볼 땐 그래요. 우회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 자.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 조남욱 체제에서 삼부 토건과 김건희의 관계. 김건희의 관계가 이제 윤석열과의 관계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파악됐어요, 김태형 기자님? 그 부분은 사실 명확하게 나온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근데 굉장히 친하다. 김건희하고 네. 친하다. 가깝다 정도로 이제 여기저기서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은 확인이 되는데 그 명확한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얘기가 되는 것이 르네상스 호텔에서 뭐 르네상스 호텔은 우리 저 남욱이 형 거고. 예, 조남욱 형. 예. 예. 근데 이제 르네상스 호텔의 뭐 그 볼케이노에서 줄리라는 이름으로 그 접대부 생활을 했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네, 김건희 씨가. 예, 예.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조금 과장이라고 제가 뭐 여겨집니다. 그거는 좀 과장이라고 여겨지는데 여하튼 조남욱 회장과 상당히 가까운 관계였고 조남욱 회장이 뭐 저 비즈니스나 무슨 로비를 할 때 그때 옆에서 같이 일을 거들었던 거는 분명해 보여요. 예, 김건희 씨가. 예. 예. 로비를 할 때 함께 일을 했던 거, 로비를 해야 되는 때, 이걸 설명하기가 좀 애매하네, 그죠? 조남욱 회장이 이제 여러 가지 로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일을 거들어야 되는 상황이 있을 거고, 함께 일을 해야 되는 파트너들이라든지 직원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일단 로비 팀의 일원이었던 것만은 분명해 그러면 보입니다. 어느 그 관청을 상대로 한 로비입니까? 관청인가요? 글쎄 뭐 그거는 되게 다목적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높죠. 아, 그 로비가 뭐 배관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예. 알겠습니다. 기